자, 그러면은 이전 파일에서 우리가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흐른다 그러고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자,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아까 보았어요. 이것을 서로 접합을 시켰어요.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요. 그러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그러니까 P형에 있는 양공이 N형에 있는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야지 거기 있는 전자가 또 양공을 채우려고 넘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반도체가 있는데 이 두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이걸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PN 접합 다이오드. 자, 그러면 접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접합면에 한쪽은 플러스 이온,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이온만 남고 P형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너스 이온만 남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접합면에서 고정된 불순물 이온에 의해 선생님이 갑자기 끈 건 여기 뭐야, 헬리콥터가 지금 우리 학교 지붕 위로 날아가서 시끄러워서 껐어요. 다시 이때 이온이 N형 반도체 쪽에서는 플러스 이온만, P형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너스 이온만 이렇게 남아버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 전기장이. 그러면 왼쪽에 그 파란색에 있던 양공들이 저쪽 플러스 극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플러스 접합면에 있는 플러스가 밀고 있으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못 밀고 들어가. 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접합면에 고정된 불순물 이온에 의해서 전위차가 생겨요. 0.7V 공핍층이라고 그랬죠. 접합면을 공핍층. 그래서 전위차가 생겨서 접합면 바깥쪽의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그럼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자, 그래서 두 반도체를 접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 경사가 만들어져서, 자,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가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양공도 전자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로 표현하면은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건너편으로 이동 가능한 자유전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자, 순방향 바이어스란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 그림에서 같이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 이렇게 해주면 공핍층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공핍층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자, 이제 그 공핍층이 얇아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서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자, 넘어가면서 그래서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약하므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확산에 의해서 접합면의 건너편으로 이동한 전자는 양공과 결합하여 소멸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건너편으로 이동한 양공도 전자와 결합하여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반도체에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소멸된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계속 전자가 흘러나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플러스 극에서는 계속 플러스 전하가 공급이 돼요. 어디로?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한 번 흘러버리면 딱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반도체는 한 번 쓰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전지 양쪽에서 계속 극에서 공급이 되니까 한 번 만들어진 웅덩이 같은 것은 계속 웅덩이로 남아있고, 한 번 만들어진 뭐 이렇게 봉우리는 계속 봉우리 형태로 남아져 있는 거지,
전기를 흐르니까 그 봉우리에서 웅덩이 쪽으로 뭔가 돌멩이가 한두 개 흘러갔다 해서 그게 다 메꿔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역방향 바이어스는 자, 이렇게 P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버려. 그러면은 P형 반도체의 전자들이 어디 쪽으로 돼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해가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는 어디로 가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공핍층이 접합면이 계속 두꺼워지는 역할을 해요. 두꺼워지니까 전류가 못 흐르죠. 더욱더 못 흐르죠. 그래서 양공이나 전자가 확산하지 못하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은 공표층이 얇아진다. 그래서 전하나 플러스 전하, 양공이나 전자가 서로 상대방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전기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런 거고,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거고. 자, 역방향 바이어스는 공표층이 더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더더욱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과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N형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에 적절한 불순물을 넣어서 N형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전자의 농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가 되고요. 또 P형 반도체는 반도체에 이제 P형을 나타내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전자의 반대 개념인 홀 또는 전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반도체 두 개를 딱 붙여주게 되면 한쪽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고 다른 한쪽은 전공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면 전자와 그 전공이 결합하면서 그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전환되는 그런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LED의 색깔은 전자와 전공 사이의 에너지 간격과 관계가 있다. 빛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에너지 간격이 큰 반도체일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낸다. 따라서 에너지 간격을 조절하면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이제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습지에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그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확인 7번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은 106쪽에 있어요. 106쪽에 교과서. 다이오드에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다이오드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자유전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낮아지므로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연결 그러기도 하고 순방향 바이어스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류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은 바로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교류를 AC, 자, 220V를 AC 몇 볼트로? 6V로 낮춘 다음에, 이건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이라고 해요. 전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답터에서. 자, AC 6V가 다시 DC 6V로 만들어져야 돼.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다이오드가 들어가는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장치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아답터, 충전기라고 하는 거죠. 충전기에 뭐 이렇게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코일 뭉치 두 개가 있고, 코일 뭉치 두 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 하나 들어있고, 그 끝이야.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 줘야 돼? 12,000원 줘야 돼. 여기 들어간 거 재료,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다이오드 비싼 거 같죠? 다이오드
5원이에요. 5원에서 10원 정도예요. 다이오드 하나가. 그 다음에 코일 뭉치 저거 아무리 비싸도요. 200원, 3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원가는 한 5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충전기 여러분들 만들 수만 있다면 제작비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소비자가 살 때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저기 배추 한 포기가요. 저기 밭에 있는 농부 아주머니가 팔 때는요. 50원이에요. 50원. 한 포기에. 근데 여러분들 김치 담그려고 엄마가 슈퍼에 가서 사면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한 포기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줄 모르면 비싼 가격으로 주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엄마가 밭이 없으니까 김치를 안 담글 수 없잖아. 그래서 그 3,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에. 50원밖에 안 하는 그 배추 한 포기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줄 몰라. 50원짜리, 20원짜리 반도체를 만들 줄 몰라.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잖아요. 아답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코로나 걸렸는데도 코로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죽느냐 사느냐인데 마스크 쓰고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값비싸게 팔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계속 농부 아저씨처럼 일을 하면은 일을 해야 되겠냐? 농부 아저씨는 계속 일을 해야 돼. 50원짜리를 생산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걸 판매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 판매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잖아. 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제작해서 팔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DC6V는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출렁출렁 이렇게 전류가 와요. 이걸 교류 전류라고 그래요. 교류 전류.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그러면은 다이오드에다가 연결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류가 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런 식으로 1초에 60번 이렇게 봉우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가지고 1초에 60번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걸 측정기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사인 그래프에 위에 봉우리만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선에 가깝도록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가깝게. 그래서 직류 전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중간중간 잘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DC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역방향이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여기는 역방향 연결이거든요. 이건 순방향 연결이고, 이게 역방향 연결이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역방향 연결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질 않아. 그럼 이걸 디지털식으로 바꾸면 여기 전류가 흐를 때는 1,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0. 1초에 60번씩 10, 10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순수한 반도체, 13족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 이것은 뭐예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양공이 있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하죠. P형 반도체.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써. 14족이 순수한 반도체인데 15족이니까 하나가 남아. 전자가 하나가 남는 걸 N형 반도체, 네거티브. 자, 마지막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 정류 기능 있는 반도체 소자. 정류 기능 뭐예요?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흘러. 이거 뭐죠?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계된 수능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적어야 될 내용이 많을 때는 화면을 중간중간 정지시킨 후에 필기하도록 합니다.
자, 반도체의 종류,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 게르마늄을 순수 반도체에다 그래. 14족 원소, 14족 원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자들이 없다. 그래서 전류 저항이 크다. 전기 저항이 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에다가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비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도핑이란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말한다. 자, 여기 이제 N형 반도체부터 나왔네. N형 반도체는 규소에다가 B소, AS가 B소야. P가 인. 그 다음에 SB가 뭐예요? 안티모니. 이런 15족 원소를 도핑하면은 N형 반도체가 되는데, 자, 이게 도핑한 인이 여기 있네요.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전도띠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다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전자들이 아무 원자한테나 막 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은 전자 한 개가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해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자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전도띠가 여기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자,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륨, 갈륨, 인듐 등 13족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붕소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올라가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 이번 전 파일에서 서울대도 교수님은 홀, 전공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교과서에서는 전공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양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부족하여서 인접한 규소에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제공한 원자는 빈자리가 생겨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게 된다. 플러스를 운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형성되어서 전이하면 원자과 띠에는 양공이 만들어지게 된다. 빈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양공은 플러스 전하처럼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는 바로 뭐냐 하면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고 양쪽에 전극을 연결해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가운데는 접합하고 양쪽 끝에는 연결하는 단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핍층이라는 게 뭐냐? 공핍층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접합 부분에서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양공이나 전자가 이동할 수 없게 된 층을 공핍층. 그 공핍층을 이겨내는 바이어스는 0.7V예요. 0.7V.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접합면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공핍층이란 말을 더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공핍층 때문에 여기에 전자들이 이동해 가는 거 불가능. 그 다음에 양공이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 여기 이동 불가능은 전자예요, 전자. 전자가 이동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양공이 이동해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전기장이 형성이 돼갖고 밀어버려. 오면은 못 오게 밀어버려. 못 건너가게.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이제 그 순방향 바이어스 0.7V 이상을 걸어주면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연결. 다이오드에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만 전류가 흐른대요. 연결 방법은 P형 반도체에 전원의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접합면에서 양공이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공핍층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공핍층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아까 그 급한 경사가 없어졌어요. 여기
양공도 전자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의 바이어스. 가는 순방향 연결이에요. 순방향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공핍층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역방향 연결은 어떻게 되는가? 역방향 연결은 순방향 연결만 설명해 놨네. 자, 역방향 연결은 반대가 되겠죠. 역방향 연결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공핍층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더 급해요. 경사가 더 급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이나 이용 봅시다. 그 특징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교류가 직류로 변한다. 자, 이걸 이용해서 휴대전화의 충전기, 어댑터, 노트북 충전기 어댑터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 이게 다이오드가.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도체 칩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캐퍼시티, 축전기라고 하는 거 그게 수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알기 쉽게 어댑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이 발광 다이오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다 아까 전 파일에서 말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LED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 자,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자,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전도띠의 전자들이 원자과 띠의 양공의 자리로 전이하면서 자, 어디에 있던 것이 전도띠의 전자들이 원자과 띠의 양공의 자리로 전이를 해요.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남아있는 그 전도 전자들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의 자리로 떨어지는데요. 그때 떨어질 때 그 에너지 갭, 에너지 띠 틈 사이의 에너지만큼의 뭐가 돼요?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준위 설명할 때 N은 2에서 N은 1로 떨어질 때 이것은 자외선이 방출된다고 했죠. 그러면 3궤도에서 2궤도 발머계열 이때 가시광선이 방출되죠. 가시광선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발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발광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를 맨 처음에 1964년에 빨간색의 갭을 알아냈어요. 빨간색이 나오는 다이오드를 만들어냈어요. R. 그 다음에 1970년도 중반에 G가 만들어졌어요. 그린, 초록색 다이오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에너지 갭을 초록색이 나오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금방 만들어져야 되죠. 블루. 여러분들 컴퓨터 공부한 사람 있어요? RGB가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색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B가요, 1990년도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20년도 안 돼요. B가, 블루가. 초록색 다이오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물리학자, 동경대 교수인데요. 노벨상 탔어요. 한 60년, 50년 동안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파란색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가. 그러면은 이 RGB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빛의 삼원색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 TV나 지금 전자제품 다 저기 뒤에 이런 화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 휴대폰에 1280만 개의 가로에 화소가 있고 세로에 750만 개, 780만 개의 화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 점 하나하나가 빛을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얀색은 바로 뭐냐면은 RGB 다이오드에서 똑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RGB가 합해지면 뭐가 되냐면 흰색이 나오거든요. 흰색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점 하나로. 여기 여러분들 지금 그 뒤에 화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상 표시 장치, TV랄지 이런 거 다. 자,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블루라고는 이 다이오드를 일본 사람이 만들면서부터 노트북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휴대폰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뒷꼭지가 엄청나게 나와 있었죠. 그건 브라운관이라고 그래요. 브라운관. 예, 근데 지금은 평면으로 돼 있죠. 노트북이나 이런 게 다 평면으로 돼 있잖아. 휴대폰도 그렇고. 이게 뒤에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RGB 다이오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한일전 했었죠.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해버린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불화수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액정 표시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블루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삼성전자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모니터를 만들거든요. TV 모니터도 만들고 컴퓨터 모니터도 만들고 휴대폰 모니터도 만들고 LCD 화면을 만들거든요. LED 화면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쳐버리죠. 그 초록색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면서 자기들만 그걸 갖고 있고 독일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블루 다이오드를. 그래서 우리가 긴급 독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화면 표시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랄지 휴대폰을 다. 자,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이게 중요합니다. 블루가 그렇게 만들기 힘듭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이랑 이런 데서 이제 불화수소를 만들었는데, 불화수소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찌꺼기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세정제거든요, 세정제. 예, 그 다음에 또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영상을 보여줄게요.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대한 것을 다 보여줄게요. 그 포토 레지스트는 뭐냐면은 빛을 쪼여주면은 스르르 녹는 물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회로를 거기다 심어 넣을 수 있거든요. 회로를. 자, 그 에칭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쭉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정이 다 전면 스톱되죠. 올 스톱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게 아베의 생각이었어요. 참 그 사람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도띠의 전자들이 원자가띠의 양공을 자리로 전이하면서 해당되는 에너지 차만큼 빛으로 방출하는 다이오드야.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사이의 에너지 주의 차만큼 빛이 방출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자, 특징으로는 뭐냐면 수명이 길어요.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정도 작게 만들 수 있냐? 바늘 끝에 있는 점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방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RGB 다이오드를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화소라고 표현하죠. 픽셀, 1픽셀, 픽셀 점 화소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TV 리모컨 이런 것 등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가 다 끝났어요. 107쪽까지 끝났는데 108쪽에 보면 반도체 메모리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내가 없다고 봐.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찾아봤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의 약 17%를 반도체 회사들이 내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반도체 회사가 정지해버리면. 그래서 일본이 아베가 작년에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냐? 아니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해버렸어요. 안 준다고? 좋아. 그럼 우리가 다른 데서 수입해서 쓰지. 해가지고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개발했던 거 지금 인간적인 관계로 일본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납품받았던 거 있었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합니다. 반도체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인문계 학생들은 뭐 사회 과목만 배우고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과목만 배우고 이렇게 지금 반쪽짜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인문계, 자연계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참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독립운동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어요.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미국은 인문계, 자연계가 따로 없어요. 물리학 다 배워요. 근데 우리는 뭐 물리학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인문계 애들이 배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 배우는데 지금 보면은 5트랙에 보면은 인문계 학생들이 1반부터 4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듣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이 반도체를 모르면은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돈을 가지고 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를 하는 은행원이 될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과 과목이라고 정해져 있고 문과 과목이라고 정해져 있고 문과 이과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학교는 가온 거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 있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물리학을 듣더라고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아. 물리학을 모르면 인문계에서 물리학을 모르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이 법이라고 하는 거, 경제라고 하는 걸 모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물리학 시간은 이 공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08쪽, 109쪽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을 보면서 잘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해하고요. 특히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이걸 전문으로 4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숫자로 기업을 보는 헤일리입니다. 이번 편은 반도체를 준비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김치란 어떤 느낌일까요? 채소 가득 벌겋게 버무려진 모습만 본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맛인지 상상하기도 힘들 거예요. 반도체도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선택적으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흔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등의 반도체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이오드는 전류 흐름에 대한 밸브,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스위치, 콘덴서는 전기의 임시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소자들을 회로로 다양하게 연결하여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고 이 신호를 빛이나 소리 등으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기억하며 논리에 따라 연산과 제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신호의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엔 이 반도체 소자들의 연결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핸드폰과 컴퓨터 같은 기기에는 이 반도체 소자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다양한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반도체 소자들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개부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죠. 기기도 당연히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 올려놓은 것을 IC,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칩인데요. 손톱만큼 작은 칩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죠.
아주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나노 공정이 발전되어 더 작고 빠른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칩 덕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길 수 있었고 점점 가볍고 빠르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모두가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반도체를 전자산업의 쌀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칩에 수많은 반도체 소자를 쌓는 과정은 마치 샌드위치 재료를 쌓는 것과 같은데요. 이 과정을 알고 나면 반도체 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웨이퍼 제조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도화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저 동그란 얇은 판이 웨이퍼인데요. 이 웨이퍼 표면 위에 전극을 입히고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소자를 만들면 반도체 칩이 됩니다.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죠. 웨이퍼는 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과 습도에도 강하기 때문에 주로 쓰여지는 원료인데요. 이 실리콘 원석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덩어리로 만듭니다. 순수한 금속의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금괴도 인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인 실리콘 원석을 덩어리로 만든 것을 실리콘 인곳이라고 합니다. 둥근 기둥의 모양으로 굳어진 실리콘 인곳을 갈아서 둥근 원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실리콘 인곳을 슬라이스 모양으로 얇게 자르면 동그란 실리콘판이 여러 장 나오게 되죠. 이 위에 아주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마와 세정을 여러 번 거쳐서 아주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웨이퍼가 만들어집니다. 웨이퍼가 도화지라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요. 반도체 칩은 이와 같이 여러 층이 층층이 쌓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도체 소자 몇 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이 반도체 칩은 CPU가 될 수도, 메모리 칩이 될 수도,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비교하자면 반도체 칩의 설계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반도체 소자들의 논리가 성립되면서 실제로 공정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반도체 칩은 한 층 한 층 쌓는 공정이라서 각 층에 따라 각각의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도면은 50에서 100m 정도의 큰 크기로 제작된다고 해요. 공정에 따라 수많은 회로가 층층이 쌓여 직접 회로가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큰 도면을 직접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층의 설계도는 축소하여 유리의 마스크로 만듭니다. 마스크가 뭐냐고요? 마스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면이나 마스킹 테이프처럼 가리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판에 구멍을 뚫어놓고 빛을 비춘다면 구멍이 뚫린 부분에만 빛이 통과가 됩니다. 반도체 회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층층의 도면을 마스크로 만듭니다. 이 마스크는 설계 도면이자 웨이퍼 위에 그려질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화지와 밑그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웨이퍼에 얇고 수많은 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웨이퍼 가공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 수많은 장비, 그리고 재료들이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웨이퍼 가공 공정들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먼저 웨이퍼 위에 그려지는 각 배선들이 합선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듭니다. 못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녹이 스는 것처럼 웨이퍼에도 높은 온도에 산소를 노출시켜 산화막을 만듭니다. 이것을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에 산화막이 생겼다면 회로를 그리기 위하여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감광액은 말 그대로 빛에 반응하는 민감한 물질인데요. 회로를 그리는 과정에서 빛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감광액을 꼭 도포해야 합니다.
감광액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닿은 영역이 제거되거나 빛이 닿은 영역만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사진을 현상하는 과정과 비슷하여 포토 공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쏘는 노광 장비를 사용하여 빛을 통과시키고 반복적인 축소 촬영을 합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상액을 뿌려가면서 빛에 노출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웨이퍼의 회로를 그려줍니다. 반도체는 얇은 층을 층층이 쌓아야 하는 만큼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패턴 구현은 포토 공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패턴이 형성되었다면 각종 측정 장비를 통해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검사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합니다. 산화막을 기체나 액체를 이용해 부식시키기 때문에 식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감광액은 산화막을 부식액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광액이 없어진 표면만 제거가 됩니다. 감광액을 이용하여 패턴을 현상한 이유입니다. 식각의 액체를 이용하면 습식 식각, 가스를 이용하면 건식 식각이라고 하는데요. 건식은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정교한 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미세해지고 있는 회로 설계에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산화막 회로만 남겨놨으니 이제 불필요해진 감광액은 제거액을 통하여 없애줍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는 층층이 절연막층과 금속막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금속막층은 회로 간의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해주고 절연막층은 금속막층과 내부로 연결된 층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거나 오염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도체인 웨이퍼가 반도체 성질을 띨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층들을 아주 얇은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막을 쌓는 공정을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증착 방법에 따라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과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증착하는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증착과 포토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는 아직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걸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려면 불순물인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붕소, 인 같은 불순물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 전면에 넣어줌으로써 전독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온 주입으로 전류가 통할 수 있게 되면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연막층, 금속막층 회로를 설계대로 쌓기 위해서 산화, 포토 공정, 식각, 세정, 증착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시 보실게요. 이렇게 회로를 쌓아가는 과정은 수백 번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각 균일한 속도와 두께로 공정이 진행되어야 패턴이 부위별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칩이 동작하지 않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정에서 수많은 검사가 병행되며 웨이퍼 가공이 진행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찾거나 설계상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이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웨이퍼 가공을 거친 반도체 칩은 정기적 특성 검사 등을 통해 각각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작동 여부 등을 판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EDS, 프로브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테스팅을 거친 웨이퍼는 다이아몬드 절단기나 레이저 광선으로 개별 절단을 합니다.
절단된 작은 칩은 전자기기에 맞는 포장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금속 기판, 즉 프레임에 칩을 고정하여 정기적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폭시 수지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반도체를 밀봉한 후에 제품명을 새기면 반도체 칩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이 다양한 만큼 웨이퍼 가공 단계까지를 전공정, 그리고 검사와 패키징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먼저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공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 설비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업체를 팹리스, 설계 도면에 따라 웨이퍼 가공만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검사와 패키징을 도맡아 하는 패키징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장비 업체들과 공정에 필요한 가스, 화합물, 기구 등을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을 굴러가게 합니다. 영상 자료를 원하시면 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설명 없이 보는 게 어려워서 유튜브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반도체 공정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 참고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영상을 처음 올리고 3주째 구독자 200명을 돌파하는 것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남겨주신 댓글도 다 확인하고 보내주신 메일들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자료 제작, 스크립트, 녹화, 편집까지 영상 하나당 일주일이 좀 넘게 걸리는데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메일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알차게 구성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달려볼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반도체 메모리 공정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업 밝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이걸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경제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 뭐랄까 증권회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증권회사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는 이재용이라고 하는 부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의 3%만 가지고 있어요. 97%는 다른 사람들 돈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했거나 은행에서 투자를 했거나 증권회사에서 투자를 했거나 자, 그러면 그 증권회사나 은행은 어떤 사람들 돈일까요? 여기 짜장면을 배달하는 짜장면 아저씨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또는 짜장면을 한 그 중국집 사장님이 돈을 벌어서 땅은 살 수도 없고 땅은 비싸고 건물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몇 천만 원 있는 거 증권 주식회사에다 맡겨놓고 나 투자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벌게끔 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투자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주식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망할 것이다. 빨리 팔고 나와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그럼 빨리 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주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라는 회사는 2700% 올랐어요.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2700%면은 27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27배. 만 원짜리가 27만 원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요. 지금 카카오 주식이 있잖아요. 카카오라고 하는 주식이 현대자동차 주식보다 더 세요. 현대자동차가 1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카카오가 현대자동차를 이겨버렸어요.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 분석을 하게 돼요. 기업 분석을 할 때 장사 잘 돼요? 그러면은 잘 된데도 요즘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기업 분석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상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주식만 살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화학 공정, 아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 불화수소라고 하는 거, 그거 막 수입금 제품으로 해버렸죠.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너희들 죽어봐 하고. 수만 개의 기업들이 와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물품을 수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 표시 장치, 이걸 못 만들게 해버리면 파란색 다이오드를 수출을 안 해버리고, 또 반도체 공장에서는 포토레지스트, 아까 빛을 쬐면 녹는 물질이 있었죠. 녹여져 가지고 회로가 만들어지게끔. 근데 그걸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수출 금지. 2개. 그러니까 반도체 스톱되고, TV나 이런 거 표시장치 만드는 거, 화면 표시장치 만드는 거 스톱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 경제전쟁에서 지금 이겨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덮쳤는데, 우리가 완전히 넉다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고개 빳빳이 지금 들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물리2에서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과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과를 가졌잖아요. 기계공학과는 아까 우리가 인력학에서 공부했었고, 지금은 반도체공학과.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게 전류에 관한 자기작용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건 이제 전기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기과.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며, 이런 거죠. 자, 물리에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오늘 파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